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주역의 성원관과 정역 8개로 본 대한민국의 미래, 그래서 세계의 중심 한반도 내용인데요. 주역의 설계전에 나오는 성원호관이라는 말과 그리고 그 정역, 일부 선생님이 김일부 선생님이 지은 이 정역 8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를 갖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 2개, 정관영 TV와 사회적 경제 TV 2개 동시에 올라갑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앞부분은 그 동양 철학에 관한 거죠. 그 주역하고 정역은 제가 21세기 실학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의 그 이론적인 토대를 잡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토대가 이제 동양 철학이에요. 특히 이제 주역이라든지 정역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상이 될 수 있는 이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21세기 실학이죠.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관영 TV에서는 어쨌든 이 주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역을 통해서 우리 국운, 그 운기죠. 대한민국의 운기를 풀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채널에 이제 똑같이 올라갑니다. 먼저 이제 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역은 주역은 이제 64괴로 되어 있죠. 64괴의 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4개의 괴를 만든 64개 괴 전에 8개가 있죠. 8개. 그래서 이 64개와 8개는 그 복희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죠. 서기 전 한 3,400년경. 그래서 이 복희성인에 대한 그 기록은 우리나라의 환단고기에 보면 이제 환웅이 이제 환국을 세웠죠. 신시 배달국. 그래서 거기에 5대 그 환웅 치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 이제 복희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 복희 성인을 자기네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한족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의 조상으로 그 서술하고 있는 역사서들이 꽤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중국 역사서를 기본으로 할 건 아니니까 환단곡에 나오는 대로 이제 복희 성인이 이제 8개를 지으고 거기에 이제 64개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후에 그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64개의 64개의 괴사를 만들었죠. 괴사, 그러니까 이 괴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64개의 괴사를 문왕이 달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문왕의 아들, 그 주공단, 주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64개의 효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내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공자께서 이제 64개의 괴사도 붙고 효사도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일종의 그 설명서를 공자가, 이제 공부자 선생이죠. 공자가 그 설명서를 씌운 10개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시빅이에요. 이 시빅이 있는데, 이 시빅은 그러니까 주역이 하나의 큰 몸통이, 이게 이제 날개이잖아요. 그래서 주역이 이제 하나의 큰 몸통이면 공자가 본인이 쓴 책들 10개의 책은 일종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빅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공자가. 그래서 문원전은 이제 건깨문원전이 있고 곤깨문원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전 상하, 그다음에 단전 상하, 개사전 상하,
그다음에 서계전, 설계전, 잡계전 이렇게 10개의 설명서 12기 이제 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주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8개는 사주 명리 하시는 분이나 풍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꼭 반드시 필요한 그 기본이죠, 기본.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8개가 크게 이제, 3개의 8개가 있죠. 3개의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 드렸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귀성리인이, 서기전 3400년경에 지은, 복귀 8개고요. 그리고, 지나서 약 한, 서기전 1100년?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중국이 1990년 이후에 동북공정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중국 그 근처 한반도 포함해서 모든 그 민족의 그 시조를 중국이라고, 만드는 그 동북공정을 하면서, 그 하상주, 고대 삼국의 그 역사를 이제 정했는데, 주나라의 시작을 서기전 1070년으로 정했어요. 저는 1100년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1100년에서 1070년, 그러니까 서기전이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 그 유리옥이라는, 그 상나라의 그 주왕한테 그 쫓겨가서 유리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있으면서, 지은, 괴가 요 8개입니다. 문왕 8개.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정역 8개입니다. 김일부 선생님이 지은 정역 8개인데, 요 괴가 서로 위치가 다 달라요. 요 3개가. 그래서 이제 이제 복귀 8개보다는 오늘은 요 문왕 8개의 괴의 의미와, 그리고 요 정역 8개의 위치, 요 위치가 서로 달라지거든요. 요 괴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여기서 대한민국은 간입니다. 간방이거든요. 간방을 볼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간방인데요. 그 문왕 8개는 요 위치에, 그 방위로 보면은 동북 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정역 8개에서는 완전히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괴의 8개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성원호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먼저 성원호관. 성원 호관. 이 성원 호관은 주역에 설괴전에 있습니다. 설괴전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원이라는 게 말 뜻을 그대로 보면 말씀이, 그러니까 요 어는 여기서 이제 도 또는 이제 진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나 진리가 간, 여기 괴명은 간이지만 그 형상 이미지는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에서 이 간방에서 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괴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요 설괴전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5장에 있는 내용이 공자가 쓴 시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문왕의 문왕 8개의 내용을 여기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왕 8, 이게 복귀 8개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왕 8개에서는 위치가, 괴의 위치가 바뀌면서 공자가 앞으로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 예견을 써놓은 겁니다. 문왕 8개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은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 개의 괴, 요 세 개의 괴 중에서 복귀 8개, 문왕 8개, 정역 8개 중에서
요 가운데 요게 이제 문왕팔계입니다. 요 문왕팔계인데요. 요 문왕팔계의 내용을 팔계의 이 괴의 그 의미를 지금 주역의 설궤전 5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주역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쭉 영상을 보시면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제가 해당되는 괴의 그 설계전 내용을 제가 읽으면 그 내용이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근데 그 성원호관이 처음에 이제 설계전 5장에 나오는 말이 제출호진하야, 지금 자막이 나가죠? 지금 사진이 나가죠? 제출호진하야 제호손하고 상견호리하고 치역호곤하고, 그죠? 그리고 열언호태하고 전호건하고 노호감하고 성원호간이라. 그래서 첫 글자가 제출호진 나오고 마지막에 성원호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제는 뭐 황제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문명을 시작하는 이제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진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손꾀에서 가지런하고, 그다음에 이꾀에서 서로 보고, 그다음에 곤꾀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택꾀에서 기뻐하고, 건에서 싸우고, 그리고 감꾀에서 위로하고, 간께에서 이룬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효의, 이 문왕팔계의 각, 괴의 그 의미를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줄부터는 하나의 효가 이제, 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문왕팔계의 이 괴를 지금 구궁방에 지금 배치를 한 거예요. 구궁이거든요. 9개의 칸이 있죠. 이제 구궁방인데, 보통 서양의 방위는 위가 북쪽이죠. 아래가 남쪽이고, 근데 동양 방위는 달라요. 동양 방위는 위가 남쪽이고 아래가 북쪽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효가 지어진 순서는 그 설명은 제가 이렇게, 그리고 공자가 설계전 5장에서도 이렇게 시계방향순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진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괴가 지어진 순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감, 2곤, 3진, 4손, 5중, 6건, 7태, 8감, 9리. 요게 이제 괴가 지어진 순서고요. 설계전에서 설명하는 순서는 요 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설계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께를 보면요. 진께를 보면 만물이 출호진하니 진은 동방야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물이 질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은 동방이다.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진께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이 이 동쪽에 있는 진께에서 시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 정도 되겠죠. 중원. 여기서 시작된 문명이 이제 이로 넘어가요. 그 이로 넘어가면 손께에서는 손으로 넘어가는데, 이 손께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제호손하니, 손은 동남야니, 제야자는 언만물지 결제야라 그렇게 지금 써 있죠. 그래서 손에서 진에서 나온 모든 만물, 그러니까 문명이죠. 문명이 이 손께에 와서 가지런하게 이제 놓여지고, 그리고 이 손께의 방위는 동남쪽이죠. 그래서 가지런해진다고 하는 것, 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문명이 이제 요 이로 넘어갑니다. 이괴. 자, 이괴에 대한 설명은 이하자는 명야니 만물이 개상견할세니 남방지 괴하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게 밝음이에요. 그죠? 밝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괴명은 이지만 괴의 상. 그러니까 여기 이 괴가 의미하는 그 이미지는 불입니다. 화. 불은 밝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이 다 서로 보기 때문에 남방의 괴고, 그리고 성인이 남면이
청천하야 한평 있지하니 개취저 차야라. 그죠? 성인이 남쪽을 향해서, 이게 남쪽이죠? 천하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밝은 것을 향하니 다 향해서 다스리니 이것, 그러니까 요 이꾀죠. 이꾀에서 다 취한다. 그래요. 이게 이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꾀는 뭐냐면 이 손꾀에서 이제 가지런하게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진에서 발화가 돼서 씨앗이 나와서 나온 문명이 여기서 이제 새싹이 돼서 나온 게 이제 여기서 조금씩 피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피기 시작한 문명이 이에 와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이께 와서는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태양이에요. 광명이고 태양이야. 그래서 이때를 언제로 보면 되냐면 그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그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추계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추계 시대가 뭐냐면 서기전 800년에서 서기전 200년까지의 그 시기를 추계 시대라고 했는데 그 축은 뭐냐면 인류 문명이 급변하게 되는 성인들이 출현한 시기로 봐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다음에 공자,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예수가 태어나는 그 시기. 그래서 약 한 600년의 그 시기를, 그러니까 서기전 600년 동안, 그러니까 서기전 800년부터 서기전 200년까지의 이 시기. 그래서 이 성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류 정신 문명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지혜가 굉장히 막 샘솟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추계 시대 이계를 지나서 이제 문명이 이제 곤계로 넘어와. 이 곤이라는 건 뭐냐? 곤야자는 지하니 만물이 개치양언할세 고로 왈치역 호곤이라. 그죠? 곤이라고 하는 건 땅이니 만물이 모두 그 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게 자라나잖아요. 그죠? 뭐 풀도 자라나고 나무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뭐 농산물 먹는 모든 식품들도 이 땅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땅은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 치역 호곤, 그 땅에서 다 힘써서 키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 곤괴는 사물을 아주 극진히 그 키우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괴예요. 그래서 곤에다가 모든 걸 맡긴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서 밝아진 그 인류 문명이 이제 곤에 와서 점점 이제 그 자라기 시작을 해서 이제 택괴로 넘어와. 택괴는 설계전에 보니까 태는 정추야니 만물지 소열이야일세 고로 왈열언호테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태는 바로, 그러니까 똑바른 가을이니 만물이 기뻐하는 바이기 때문에 열언호테라고 한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태는 여기서 서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이제 여기서 자랐죠. 자라가지고 점점점, 그러니까 동방에서 자란, 중원에서 시작된 문명이 추계 시대를 거쳐서 이제 특히 이제 예수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태는 인류의 문명이 이제 중세를 거치고 근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서양에서 엄청난 기술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문명이 급격히 발전한 이 시대, 여기가 태계예요. 그래서 이 태가 이게 기뻐한다는 하는 뜻인데,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문명의 중심이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그 동방의 중원, 지금의 중국 땅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 땅이지. 중원에서 이제 가장 먼 곳에 있는 서양으로 완전히 그 문명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꽃을 핀 거야. 여기 택계에 와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근대 과학 문명이 시작되고 뭐 자본주의도 이제 여기서 태동이 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 물질 문명을 이루고, 뭐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문명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택계에서 발전한 지금의 현대 문명이 이제 건계로 넘어갑니다. 이 건이라는 건 뭐냐면 설계전에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호건은 서북주계야니 음양 상박야라. 그죠? 전호건이라 하면 그 건에서는 서북계인데 여기 지금 서북 쪽에 있잖아요. 서북계인데 음양이 서로 부딪힘을 말한다. 이게 싸움계야. 싸우는 거야.
이 건에서는 이 건의 의미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북 쪽에 있어서 싸우는 의미를 뭘 갖냐면 이 택계에서 발전한 그 서양에서 발전한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각종 무기들이 생기면서 극심한 전쟁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제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요 시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의 문명까지 온, 검계에서 전쟁의 문명까지 온 게, 감으로 와요. 감. 그죠? 감. 그래서 감에 대해서 설계전에서 설명하는 바는, 자, 거기 나오는 것처럼, 감자는 수야니, 정북방쥐 괴야니, 노괴야니, 만물지소 귀야 일세, 고로 왈 노호감이라. 그죠? 감은 물이니, 정북방의 계고, 그리고 수고를 위로하는 꾀니, 만물이 돌아가는 바이다. 그래서 이 감은 물이에요, 물. 물은 뭐냐면 음수사원이야.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사원, 근원을 생각해. 뭐 우리도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한참 올라가다가 푹 쉴 때면 물을 마시잖아요. 앉아서. 그 물을 마시면서 아, 내가 얼마큼 올라왔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앉아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감계에서는 인류 문명이 쭉 이렇게 돌아서 흘러오면서 전쟁도 겪고 하면서 지나온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돌아보고, 이제 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류 문명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인류 문명은 또 만물이겠죠. 이 인류 문명에 시작되는 모든 만물은 그럼 어디로 또 돌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시기야. 근데 그게 어디로 돌아가냐. 마지막이 간꾀예요. 간꾀. 간방. 자, 그래서 이 만물이 이제 여기 감을 지나서 이제 간에 이르죠. 자, 이 간에 대해서 설계전에서 설명한 건 뭐냐면, 간은 동북지 괴안이, 동북 쪽에 있죠? 동북 쪽 괴안이 만물지소 성종이 소성시야라 야일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은 동북괴니 만물지소 성종, 그죠? 만물이 마침을 이루는 곳이다. 만물지소, 만물이 어떤 곳이냐? 성종, 마침을 이루는 곳이고, 또 소성시야래, 시야일세. 그래서 시작함을 이루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진방에서 시작된 인류 문명이 쫙 돌아서 서방까지 갔다가 서양까지 갔다가 전쟁도 뭐 극심한 전쟁도 치르고 이제는 우리 문명을 어떻게 할 거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전환기라고 지금 여기를 겪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 이 문명의 끝이 이 간방으로 오게 되는데 이 간방은 주요 이 설계전에 의하면 만물이 끝나고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이제 같이 다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파란만장한 이 자본주의 시장 문명이 그 시장 문명의 역정에 마침표를 끊는 곳이 이 간방이라는 거예요. 간방.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종착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간은 그 설계도에 나온 것처럼 만물지소 성종야라, 만물이 맞춰지는 곳이다. 그게. 그래서 이 간방에 와서 이 문왕8개, 이 문왕8개의 이 문명의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자가 인류 문명 문왕8개를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예언이지, 예언. 공자가 한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문명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지금 이 괴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공자가 쓴 의미가 인류 문명의 이 변화사예요. 발전사이면서 변화사인데, 문왕8개는, 공자의 설명은 이 진께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간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간.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간에서 시작을 끝나지만, 이 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에서 진에서 시작된 인류의 문명이, 간방에서 끝나게 되는데, 간방에서 인류 문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끝났죠? 끝났는데, 어디서 끝나냐? 어디서 시작하냐? 이게, 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간에서 인류의 문명이 맞춰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럼 누가 얘기했느냐? 자, 그럼 아까 복귀8개는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복귀8개는 이제 이 우주가 생겨난 원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라는 게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전체 음으로 되어 있는 이제 요 하늘께 천을 의미하는 이제
건깨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음효로 되어 있는, 잘 그려졌나요? 이것도 땅을 형상하죠. 땅을 형상하는 건깨가 있어요. 이게 요 건이나 고는 그 소시르의 언어학 있죠. 언어학의 개념으로 보면 기표 있죠. 기표. 이 기표에서 기호 사인. 이 사인의 의미로 보면 요 건깨니 곤깨니 하는 거는 기표예요. 기표. 시그니피앙. 기표야, 기표. 그리고 이 건깨나 곤깨가 의미하는 그 이미지, 이 상은 기의예요, 기의. 시그니피에 기의. 그래서 이거 합해서 이제 이걸 기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없었을 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이 팔계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동양 사람들, 이게 동양의 문화를 쭉 지금까지 지혜 유산으로 가져온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이 시작되는 이 팔계, 기호로서 이 팔계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자가 설교전에서 문왕팔계의 그 괴의 각 의미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와서 인류 문명이 이제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그걸 정역팔계로 보면 알게 됩니다. 정역팔계. 이 정역팔계가 뭐냐면요. 자, 조금 복잡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복잡한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복희팔계예요. 그래서 이 복희팔계는 가장 남쪽에 이 건깨가 있죠. 하늘, 천.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건지. 이렇게 순서를 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복희성인이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놨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이 복희팔계에서는 남쪽 방위에 있는 괴는 천입니다. 그죠? 건깨. 그리고 북쪽 방위에 있는 괴는 지예요. 곤깨야.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괴가 문왕이 다시 팔계를 치우면서 문왕팔계로 되면서 위치가 바뀌죠. 그 위치가 바뀐 걸 제가 화살표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본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위치가 바뀌죠. 일단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쪽부터 보면, 복희팔계에서는, 여기에 이깨가 있었어. 불. 근데 이깨가 문왕팔계 와서는 진깨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보면, 여기서는 하늘, 복희팔계에서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깨가 있었는데, 문왕팔계에 와서는 이깨로 바뀐 거예요. 불. 그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쪽은, 물을 뜻하는 감깨가 있었는데, 문왕팔계에 와서는 태깨로 바뀐 거예요. 태. 그리고, 북쪽은, 복희팔계에서는 이제, 곤깨죠. 땅을 의미하는 곤깨였는데, 감깨로 바뀐 거예요. 여기 감깨. 지금 요 형광선 안에 있는 게 문왕팔계고, 요 빨간색 안에 있는 게 이제 복희팔계인데, 지금 이 문왕팔계에 대해서 쭉 한 바퀴 설명을 해드렸죠. 설계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요 밖에 있는 요 팔계가 정역팔계예요. 그러니까 일부 김항 선생이 스승이었던 연담 이윤규 선생으로부터 영동천심월이라는 일종의 뭐 불교로 말하면 화두, 이제 그걸 가지고 한 19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1879년에 그 뜻을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15일원, 뭐 11일원, 뭐 대역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그 정역을 집필을 합니다. 정역을 이제 그 저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 괴를 봐요. 일종의 괴시죠, 괴세. 자꾸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 괴인데, 아무리 봐도 그 괴가 없더래. 그죠? 그때까지 내려오는 괴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 복희팔계하고 문왕팔계 두 개였는데,
일부 선생이 본 궤는 조금 특이한 궤야. 특이한 거예요. 벌써 위치가 다르죠. 자, 동쪽을 보면 문왕팔계에서는 동쪽에 진궤가 있었는데 정역팔계에서는 간이 온 거야. 간. 그러니까 복귀팔계에서는 동북 쪽에 있었던 간이 정동으로 온 거예요. 정동 쪽. 그리고 남쪽은 이계가 이제 정역팔계에서는 서남 쪽으로 남서쪽으로 가고 이 남쪽에 곤괴가 온 거예요. 땅. 그러니까 지금 복귀팔계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가 그 하늘 건괴가 있었는데 정역팔계 와서는 땅으로 바뀌었죠. 곤괴로 바뀌었어. 곤괴로. 자, 그리고 서쪽을 보면 문왕팔계에서는 택계였고 그대로 택계야. 그리고 이제 북쪽을 보면 문왕팔계에서는 이게 물을 의미하는 그 감괴가 하늘을 의미하는 건괴로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복귀팔계에서 문왕팔계로 바뀌는 과정,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계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정역팔계에서, 자, 만물의 시작이 문왕팔계에서 여기 신예에서, 동방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 돌아서 끝났는데, 정역팔계에 와서 이 감계가 다시 동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문왕팔계에서 마쳤던 인류의 문명이 다시 이 간계가 동방으로 오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계가 우리 그 동양 사상 그 철학을 공부했던 모든 분들이 이 간계의 방위를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조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 이제 세계 지도를 구궁 방해에 놓고 우리나라가 왜 간에 속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간이 이쪽 정동으로 오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명은 뭐냐? 이제 정역 시대라는 거예요. 이 정역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누가 얘기했냐? 정역을 지은 일부 김항 선생과 함께 연담 이윤규에게 잠시나마 함께 이제 수도를 했던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이분도 같이 있었던 그 시기가 이 1800년대 이 19세기 말 조선 말기 시대가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개벽이라고 보였던 거예요. 그 개벽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이 차차 이루어지다가 약 10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문명이 바뀔 것이다라고 내다본 분이 일부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역팔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왕팔계에서 끝나는 지금의 인류 문명이 간에서 마친 것이 다시 정역팔계에서는 정동으로 오면서 문왕팔계에서 새로 시작한 인류 문명이 진기였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후천 개벽 시대가 이 간에서 열린다, 그 얘기예요. 이 간방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정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 선생이 지은 이 정역, 일부 선생님에 대한 건 앞에 그 자막으로 나갔죠. 일부 선생님이 이제 지은 정역은, 이 정역은 기본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정역은 기본이 바탕을 하고 있는 게 주역입니다. 주역의 바탕하에 천문도를 담고 있어요. 그 천문도는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설명하면서 이거를 코끼리 상자를 윗상자로 잘못 적었어요. 뭐 저도 모르고 설명하느라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거 오타라고 정정해 주셨어요. 아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도 한글도 오타를 써요. 그럼 학생들이 정정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오타하고 제가 오타를 잘 씁니다. 가끔 정신없다고. 제가 혹시 강의 중에 한글이나 한자가 오타가 나오면 댓글로 밑에다 정정 올려주세요. 네, 오늘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별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역법을 근데 이게 역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천체 있죠. 하늘의 그 천체의 어떤 주기적 현상, 그러니까
가을에 어떤 별자리, 뭐 봄에 어떤 별자리, 뭐 겨울에 어떤 별자리 이렇게 해서 주기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 시간 단위를 이제 그 정하는 일종의 뭐 그 지금으로 보면 뭐 달력을 정하는 이제 그런 원칙이죠. 역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육식갑자가 들어가요. 그 육식갑자는 이제 천간 12지를 조합을 해서 만든 이 간지잖아요. 육식간지. 육식간지인데 요 세 개가 정역을 이뤄.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주역을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저도 지금 몇 년째 공부하는데도 너무 어려워. 근데 어쨌든 정역이 정역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금화 정역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표. 제가 잠시 후에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 금화 정역도하고 정역 8개, 이 정역 8개에 다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이 정역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문왕 8개에서 문왕 8개에서 의미하는 각 개가 인류 문명의 순환기를 그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공자가 설명해 놓고 그 마지막으로 인류의 문명이 끝나는 간계가 인류 문명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다. 근데 공자가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데 몰라. 공자는 거기까지 안 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쓴 것이 바로 정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표에서 보시면 이 표에서 보시면 복귀팔계에서 남쪽에 있는 괴가 뭐죠? 하늘을 뜻하는 건괴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괴는 북쪽에 있는 괴는 땅을 뜻하는 곤괴죠. 그래서 천지야, 천지. 이게 주역의 12번째 괴, 천지비야, 천지비. 근데 정역 8개를 보면 남쪽에 땅을 의미하는 곤괴가 지금 와 있어. 그리고 북쪽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괴가 와 있어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면은, 자, 이게 천지 정위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11번째 깨죠. 그 주역의 11번째 깨가 지천대 깨야. 11번째 깨가 지천태. 이게 지천태. 네. 태라는 건 뭐냐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제대로 그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야. 그러니까 일종의 태평성대죠. 태평성대. 이게 이제 지천대깨고 12번째 깨가 요 천깨하고 요 건깨하고 공깨가 뒤바뀐 위에서부터 일가 나가죠. 주역은 위에서부터 나가. 천지비야. 비다라는 거는 이거 아니부자라고도 읽지만 비라고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의 11번째인 지천태깨는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근데 12번째 깨는 땅이 아래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어. 이건 뭐야? 균형이 안 맞는 비례는 거예요. 그 비색 알죠? 비색하다 뭐 이런 의미? 이 비색이에요. 그러니까 운수가 제대로 안 돌아갈 때 우리가 비색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주 볼 때나 뭐 점 볼 때. 지금은 이거는 복귀팔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왕팔계까지 올 때는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천지비가 정역에 와서 일부 선생이 지은 정역대에 와서 드디어 지천태깨가 된 거예요. 지천태깨가. 그래서 이 지천태깨가 되면서 이제 세상이 바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방위는 아까 문왕팔계에서는 진깨였죠. 근데 진깨가 이제 정역팔계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정동에 진계가 아닌 이제 간계가 왔죠. 자, 간계를 보면 완전 정동이야. 근데 그 정동에 있는 지금 정역팔계의 간괴가 산해라는 형상을 의미하지만 방위로 보면 세계 지도를 놓고 방위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자, 왜 그런지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림이 나가죠. 자, 이거 세계 지도입니다. 자, 세계 지도에 북극과 남극을 놓고서 서양 방위, 그러니까 이제 남쪽을 북쪽으로 보는 이제 서양 방위로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남극회하고 북극회로 해서 대략 뭐 정확한 날짜 변경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인도양하고 대서양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북극해하고 남극해를 한 축에서 이제 그 수직 수평을 이제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동양방위로 한번 볼게요. 그 동양방위로 보는 건 이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자,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자, 그래서 남쪽, 위에 있는 방향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방위가 북쪽이야. 그러다 보니, 오른쪽이, 동쪽이 되죠? 그 왼쪽이 서쪽이 돼. 자, 이렇게 해놓고서 보니,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 아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이 이 중원 대륙, 중국 쪽이 돼. 그리고 가장 서쪽에 있는 게, 미주 대륙이죠. 그죠? 유럽하고 미국 대륙이 이제 서쪽으로 배치가 돼.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호주, 오세안이고,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유럽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양방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쪽이 남쪽 방위가 되는, 그러니까 남양 방위가 되는 그림으로 놓고, 자,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자, 이거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문왕팔계를 구궁에다 넣었었죠? 자, 그러면, 자, 그대로 이 구궁방위에다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세계 지도를 가지고 이제 구궁방위에 넣어봤어요. 자, 구궁방위에 넣었더니, 자, 구궁방위의 위가 남쪽이라고 그랬죠? 아래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고, 써놓지는 않지만, 알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게 이제 서쪽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간방이었죠, 간방.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여기, 아까 요게 이제 문왕팔계입니다. 가장 동쪽에 진계가 있었죠? 요 진계. 이 진계가 지금, 정역팔계에서는 간계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 반계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시려나? 자, 이거는 문왕팔계고, 이 구궁방위에서 문왕팔계가 정역으로 바뀐 걸 설명을 했고, 이 방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그러니까 날짜 변경성을 지나서 일본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로 안 치고 그래도 반도이긴 하지만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가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게 간방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북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미국, 캐나다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호주, 인도네시아 있어. 이렇게 해서 구궁방위에 의해서 8개를 구궁방위에 넣은 걸 이제 각 세계 지도에서 각 주요 국가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한국이 간방이더라고요. 원래 한국은 간방이었어요. 간방이었는데 이제 정역 8기에서 그 김일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간방에서 정역 8기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 8기에서 간방에서 끝났던 문명이 이제 정역 8기에서 정동에서 다시 시작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다. 근데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한 40년 전이죠. 1970년대쯤에 그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고 책도 있어요. 그 타너스님이라고 계십니다. 타너스님. 이 타너스님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벌써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 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타너스님도 아주 고승이시지만 이분도 정역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 그래서 뭐 타너스님도 있었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비결 썼죠. 뭐 송화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격압로 그리고 이제 정감로
그게 이제 1800년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조선 말기에 막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비결서에 많이, 이렇게 그 의존을 많이 했죠. 그 비결서를 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꿈을, 그러니까 탁상공론에 젖은 성리학 대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 힘이 그 비결서였거든요. 뭐 요즘도 뭐 격암유로 가지고 지금 시대를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 저는 뭐 잘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결서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의 뜻대로, 지금 이게 문명이 지금 이제 천지신명 하늘의 우주의 질서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지신명께서 알려주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천문, 이게 하늘의 뜻으로 알려주는 이 문명의 순환이 주역과 정역을 통해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저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한반도가, 알고 이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걸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한반도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반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그 성현들이 지어놓은 이 지혜의 책, 주역과 정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한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다시 실천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개벽이야. 그게 개벽이라고. 개벽인데 지금은 후천개벽이, 후천개벽. 이 후천개벽을 어떻게 그럼 해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제가 그 트럼프 혁명과 새로운 세계 질서, 지금 방송을 제가 올려놨죠. 거기서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전에, 1990년하고, 2001년, 요 사이를 놓고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0년 또는 1991년까지는요, 구냉전 시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소련을 적대하는, 그래서 소련과 대결을, 군사적 대결을 쭉 유지해왔던 냉전 지배 질서 체제가 요 시기예요. 이게 구냉전인데, 90년, 91년에 소련과 그 동구권 그 위성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이 시기는 이제 공백이 되죠. 그 공백기를 거치다가 2001년에 9.11 사건이 터지면서 신냉전 시대가 시작돼. 근데 이 신냉전 시대는 구냉전 시대에 미국이 대적을 했던, 미국이 대결을 했던 이 소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구를 넣냐? 이슬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지배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없어진 소련 대신에 이슬람을 넣고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올해가 2019년이죠. 근데 트럼프가 2017년부터 대통령 했죠. 근데 2017년부터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가 이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냉전 지배 질서를 트럼프가 지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볼턴이 그랬나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제 미국이 그 나토를 통해서 유럽의 그 어떤 군사동맹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 그동안 군사동맹이나 아니면 경제조약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 패권을, 미국이라는 그 단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 패권을 지금 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났고, 다음이 지금 한반도인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핵협상, 그러니까 북의 이제 비핵화죠. 지금 계속 이제 꼬이고 있는데, 북한의 셈법과 미국의 셈법이 달라서 그래.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이에요. 작년부터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한 세 차례 회담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됐냐면 북한과 미국의 그 비핵화 협상이 독립 변수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과 한국이 움직이게 되는 종속 변수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남북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끌려가. 왜? 종속 변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는 못 따드려도 적어도 종속 변수에서는 단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매개 변수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매개 변수.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그 셈법을 놓고 어떻게 이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 매개 변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전자로의 의미로 가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나 또는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새로운 시대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바꾸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부터는 정관영 TV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은요, 개벽, 이제는 정치개혁이 답이다 1에서 특권층과 서민층의 정치구도, 그리고 중간계층의 역할, 이 내용을 하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계속 봐주시면서 오늘 한 얘기는요, 그 정치개혁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일종의 어떤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이 훈련? 정신적인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전환? 이걸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